지난주 미국이 2월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달러 지수가 10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되고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2차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신흥국으로 대접을 받고 있죠. 또 외환 위기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이 신흥국의 자금 이탈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움직임부터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위원님. 네, 우리가 올해 그 외환 시장을 작년 그 11월에 전망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달러는 이제 완만하게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조 개편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지난 2년 동안 그 지속되었던 엔저에 대한 원화 강세 문제 좀 누그러지는 대신에 유로화 약세에 따라서 한국의 원화 강세 문제, 이 문제가 사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이 될 거다 하면서 1유로에 1달러 등가순위까지 떨어지는 것을 쭉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는 또 원달러 환율도 당장 그 1,150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지금의 달러 가치가 오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강세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책도 정상화되고 경제도 정상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금리 과정에서 많이 떨어졌던 달러도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큰 정책의 맥락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이렇게 흔들리던 이런 그 전망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오히려 시장을 더 흐트러뜨리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려왔죠. 경제가 이렇게 비정상 과정에서 돈 퍼버가지고 사실상 그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시 정책도 정상화 과정, 출구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 맥락에서 양적완화 정책 종료했고 다시 경제가 실업률이 2월 달에 완전 고용 수준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문제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달러 가치에 대해서 슈퍼 달러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꼭 말씀드리면 2008년 금리 과정에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 점에 대비해서는 지금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인데 그 이전에 비해서는 달러 가치가 지금도 사실 가치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꼭 좀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기준을 꼭 해서 지금의 그 달러가 페리티 지수가 100에 근접하는 것은 즉히 정책 여건도 정상화되고 경기도 정상화되고 그걸 반영하는 달러 가치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양적완화 정책 과정에서 그 자금들이 사실 신흥국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면 지금의 국제 자금 흐름이 캐리 자금에 의해서 주도되는 소위 금리 차에서 주도되는 이 자금이기 때문에 달러 캐리 자금에 있어서 보면은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에서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흥국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일부 신흥국에서 다시 소위 긴축 발작 현상이라는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신흥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이퍼 텐트럼은 2차 테이퍼 텐트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정책의 기조 변화를 얘기했던 것이 사실 제닛 옐런 이전에 FRB 의장이었던 벤 버네키 의장이 2013년 5월달이었었죠. 이때는 사실 돈 풀고 제로금리 정책에 지속해서 이걸 긴축의 시사 가능성을 처음 하면서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기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프레자일 5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시청자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를 1차 테이퍼 텐트럼이라 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일부 신흥국에서 나타난 현상을 2차 테이퍼 텐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다면 테이퍼 텐트럼 얘기 많이 했는데요. 공부 잠깐 하고 가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테이퍼 텐트럼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잠시 짚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테이퍼 텐트림은 용어는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것이 이번에 나타난 용어는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서부터 이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수도꼭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도꼭지에서 물이 많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남한테 튀기니까 이 물을 잠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은 수도꼭지에 물을 잠그는 현상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돈을 푸는 미국의 양자로 정책을 대변하는 돈을 푸는 정책에서 또 금리도 많이 내렸죠. 그래서 수도꼭지에 사실 남이 튀길 정도로 신흥국의 자금이 유입될 정도로 튀길 정도로 돈을 많이 공급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사실 그 튀기는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북스럽기 때문에 자금의 공급 수도꼭지를 틀어막는 테이퍼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텐트럼 현상은 그동안 튀기는 과정에서 신흥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줄이면 자금이 빠지는 과정에서 네. 자연스럽게 진통을 신흥국들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현상에 비유돼서 그동안 돈을 풀었던 문제가 신흥국에 가고 이것이 금리 인상되고 그 다음에 양적 정책 종료에 따라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흥국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표현이 아주 좋은 뜻도 있습니다. 영어 원어가 좋을 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용어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이퍼 텐트림 현상을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역시 2차 테이퍼 텐트럼 우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미국의 2월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이 또 이제 불거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실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건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그때그때 이렇게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많은 그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금리 인상 시기가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해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그 송재재 사장한테 너무 방송 시간을 이런 때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이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요. 거기다 이렇게 왜 금리 인상 시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취하느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한 소리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미래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통화 정책의 일관성은 상당히 일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진행자분과 저랑 같이 해서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당시 의장이 이제 긴축을 하겠다 하는 출구 전략 가능성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니 옐런이 작년 10월에 양적 완화 정책 종료했고, 그 다음에 첫 주재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6개월 정도 시점 전후에서 금리를 올려가겠다 하는데요. 그 과정이 지난 2년 동안 보면 거의 일관성 있게 오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금리 인상이 2분기, 3분기 관계없다. 통화정책의 일관성 매길 때는 기업 경영도 미래를 대비하고 투자도 미래를 대비한다 보면 그 인상 시기가 2분기니 3분기니 4분기니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자, 이 금리 인상이 되면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의 달러 강세가 이렇게 나타난 현상도 바로 뭐냐 이런 흐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스마트 머니라든가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포지션 조정에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상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다. 또 오늘 그런 얘기 나와요. 어느 글로벌 인베스트뱅크가 연준 회의 3월 달에는 뭐 인내심을 갖고 그 문제를 삭감하겠다 이런 표현을 문구를 뭐 삭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다가 되는 일관성 있게 조금 더 네. 시장 참여자들한테 그때 대비하십시오 하는 내용인데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미국의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읽고 미리미리 작년부터 금리 인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비했으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 그 달러 강세가 되는 상태에서 상당히 호들갑 하는 네.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테이퍼 텐트럼 얘기를 할 때 결국 이 발생하는 국가들이 이제 신흥국인데 이 자금이 좀 이탈이 된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어렵다. 이건 신흥국 자체도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흥국 경기가 안 좋을수록에 더더욱 이런 뭐 짐을 크게 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7년 동안 금리 과정에서 네. 제가 가장 많이 표현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양적으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네. 그 나라 국가는 경제 여건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죠.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비정상 부분은 정상화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미국의 그 정상화 과정이 되면 경제 여건 이상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던 국가는 상당히 경제 여건 이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남의 자금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 것이 사실 균형을 유지한다는 각도가 얼마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비교적 신흥국에서 경제가 좀 안정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했을 때 양적완화 정책에서 자금의 유입 과정에서 그 유입을 네. 경제 여건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국가들 이런 것이 지금 아주 미국의 금리 인상 이렇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신흥국에서는 비교적 경제가 금융시장이 안정을 가져가는 모습이 하나의 돋보일 겁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과거에 자금이 많이 유입될 때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외국 자본 들어왔을 때 국내에 어떤 경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들어오면 퍼낸다. PSI 정책이라는 표현을 아마 진행자께서 또 네, 기억나시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금이 유입될 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빠질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네. 그러면 유입될 때 경제여건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제여건 이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대로 경제여건에 미치면 거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빼낸다. 네, 해외 투자 쪽으로 그렇습니다. 눈을 돌리고요. 그런 정책을 이게 표현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든지 경제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유입될 때, 과다 유입될 때 그것을 잘 조절했던 국가들이 이번에는 같은 신흥국의 입장에서도 또 앞으로 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신흥국이라도 괜찮은 국가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올 때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여건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국가에 대해서는 국내 그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국가가 좋다 해서 뭐 금융상품을 많이 투자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자금이 이탈되다 보니까 경제여건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금 유입 부분이 빠지니까 네. 굉장히 그쪽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과잉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은 그렇거든요. 이 부패 문제, 자금이 빠질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집권층의 부패 문제에 시달리는 국가가 굉장히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금이 빠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권층이 그 부정부패 문제가 시달리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 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1차 테이퍼 텐트럼에 비해서 지금이 좀 달라진 현상은 뭐냐면 지금은 달러 강세에 따라서 브레튼 우주 체제,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공고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원자재, 대치 관계에 있는 국제 금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런 원재 가격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테이퍼 텐트럼과 다른 것은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사실 그 자금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래서 2013년 5월 달에 대비해서 자, 지금은 뭐냐면 원재 가격이 달러 강세에서 이것 떨어진다 하는 네. 측면. 그다음에 부정부패 문제가 많이 시달렸던 국가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온다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부패가 심하고 그다음에 원자재의 어떤 수출 국가, 다시 말하면 원자재 의존에 의해서 경제 성장하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가 소위 2차 테이퍼 텐트럼에 가장 직격탄이면서 네. 새로운 형태의
프레자일 5 국가로 부각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신흥국 중에서도 이 경제적인 체력이 좀 약한 곳들, 특히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지금 뭐 하락 정도는 폭락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테이퍼 텐트럼이 직접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많이 지금 예. 되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분 때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그 테이퍼 텐트림, 금지 인상에 따라서 테이퍼 텐트림이 발생할 때는 신흥국은 똑같은 신흥국이 아니다는 것을 누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각도로 전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외화가 부족하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외환보유고거든요. 외화가 부족하고 원자재의 수출 국가일수록 많이 좀 영향을 받고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외화가 좀 괜찮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뭐 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궁극적으로 경제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가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테이퍼 텐트림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이 이렇게 재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얘기는 맞을 수 있어도 과거 1997년 것처럼 도매금으로 신흥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브릭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외환위기 당한다, 뭐 금융위기 당한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 위상이 신흥국들이 많이 올라가서 선진국에 버금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두 번째는 선진국이 버금될 수 있다는 수준은 경제 여건이 굉장히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사실 신흥국들이 현명하게 대처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PSI라든가 이런 정책에서 현명하게 정책하는 데가 있고 네. 그다음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선 다시 재발 방지해서 외환 보유고를 그동안 많이 쌓았던 국가들, 충실히 쌓았던 국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국가들은 이번에 같은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테이퍼 텐트림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뭐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기로 가지 않도록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역시 외화 이 유동 자금이 좀 풍부하면은 한결 뭐 시름을 덜 틀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경제가 정상화일 때 좀 네. 얘기하면 사실 그때 당시 이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방송국에서 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자금이 이탈될 때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 대응 방식은 자금이 유입될 때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PSR 방식. 네. 그다음에 일단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탈될 때는 비상금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적정 외환 보유고 문제를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적정 외환 보유고 문제에서 IMF 방식, BOT 방식, 그다음에 캐튼 방식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방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일에 따라서 또 테이퍼링 양적으로 종료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신흥국 입장에서는 특히 부정부패가 많고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많은 국가일수록 그 세 가지 외환보유고 개념에서 어떤 쪽을 사용하느냐. 네. 그래서 신흥국에서 사실상 경제가 비교적 괜찮은 국가는 기도팀 방식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부정부패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캡틴 방식, 채광의 방식에 의해서 외환보유를 확충해야 테이퍼 텐트림 현상에 우려되는 부분에 정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시화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외환보유로 살출할 때 진행자 입장에서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채광의 캡틴 방식에 따른 적정 외환보유를 산출할 때 사실상 그 나라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외환보유에 대비해서 외환보유가 갭이 가장 벌어지는 국가일수록 많이 이렇게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때에 프레자일 5가 있었죠. 그러나 2차 때에는 이 프레자일 5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 국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캡틴 방식에 의한 적정 외환보유 대비해서 현재 갖고 있는 외환보유가 적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1차 테이퍼 텐트림과 달리 2차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 발생할 때는 네. 사실 그 국가들이 이렇게 가장 취약한 국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저희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이
금리를 올린다고 또 우리나라도 뭐 자금이 이탈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뭐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 가운데서 돈의 흐름이 그럼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신흥국에서 지금 이탈되고 있는 자금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흐름까지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진행자분이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금이 들어왔으면 예. 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신흥국에 들어왔으면 미국이 비정상 대책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 정상화되니까 그 비정상 과정에서 수출했던 자금들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근데 비정상 과정에서 자금이 들어온 부분이 마치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고 신흥국이 경제가 좋고 해가지고 들어왔던 자금으로 착각하면 어떠냐? 지금 미국에서 정상화돼서 우리 자금이 보면 그거에 대해서 당혹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그 호들갑스럽게 좀 방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비정상 과정에 들어왔으니까 이 자금이 나간다. 그래서 보다 네. 균형적 시각 그런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런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자 신흥국에서 전부 자금만 빠지느냐 지금 자금이 빠진다면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자대표에서 대화 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변과 차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딘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중앙은행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환수하지 않으면 어딘가 나가서 새로운 투자처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자금의 흐름을 판단하는데요. 항상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불안한 쪽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불안한 쪽에.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환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 새롭게 자금의 유입차가 된다. 그런 것을 지금과 같은 시점 이전에 작년부터 우리가 올해 전망하면서 유로가 약세가 됩니다. 원달러는 올라갑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방송을 좀 말씀드리더라도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현실화돼야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 경제 기본에 충실한 균형의 시각에 충실한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지금일수록 중요하다는 걸 네. 말씀드리는데요. 자, 자금이 이탈된다. 신흥국에서 다 자금이 이탈되는 건 아닙니다는 자금이 이탈된다면 결국 어떻게 가느냐. 결국 신흥국에 유입됐던 자금들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제로금리 정책에서 신흥국의 고금리, 그 다음에 경제가 그때 당시에는 좋았으니까 자금이 들어왔던 소위 파티브 캐릭터 레이트에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네. 자 미국이 이제 정상을 되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 들어가는 게 미국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선 사실 그렇게 특별한 자금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 제가 캐리 자금 같은 이런 그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환 보유가 괜찮고 경제 여건이 비교적 괜찮고 그 다음에 외화가 유입할 때 과다 유입을 방지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네. 자금이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금이 그렇게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 프론티어 국가들 있잖아요. 네. 이 국가들은 미국이 자금 풀더라 해도 이 국가는 자금 안 들어왔죠. 안 그렇습니까? 자금 들어왔으니까 미국이 금리가 정상이 될 때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뉴 프론티어 국가는 나갈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온 자금이 없었으니까 나갈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국가들은 오히려 경제 효과만 받쳐주면 오히려 하이리스크 자금들은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삼지창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은 자금의 성격별로 캐리 자금과 로우 리스크 자금에 해당되는 것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들 리스크의 자금들은 이렇게 신흥국 중에서 경기가 비교적 괜찮고 외화 과다 유입될 때 그걸 PSI 정책으로 좀 조절했던 국가들 그다음에 외환 보유가 풍부한 국가들은 지금 대기성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뉴 프론티어 국가들은 양적 완화 정책 추진가에서 자금 들어온 것도 없으니까 네. 앞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보존하는 상품에 수익률을 맞춰주게 되니까 이권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프레드 형태, 부채살 형태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자금이 이렇게 유출하고 유입되는 현상이 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신흥국 이탈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을 짚어드렸고요. 자, 끝으로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 입장에서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좀 올라주기를 두나 바랄 텐데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양적 축소하고 금리 인상은 하지만
유럽 쪽에서 또 양적 완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럼 계속 또 올라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예, 이번에 미국의 2월 실업률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 그 돈을 매월 600억 유로씩 풀면 3월부터 풀면 이 자금들이 사실 한국에 유입되면서 우리 주가가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는 이런 쪽에 방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그러나 사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은 유럽 이외의 다른 국가로 퍼낼 수 있는 자금들이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썰림 현상, 티프 이펙트, 그다음에 유럽의 통합이 불확실하니까 자금이 이렇게 시장에서 빠지는 소위 호딩 이펙트, 네. 그리고 요새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사실 동일한 제도 요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낸도 아니면서 EU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경제가 좋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사실 한국에 이렇게 경제 여건 어렵고 갈등이 심었고 이런 때보다는 일단 1차로 나간다면 유로랜드 이에 1차로 나간다면 이들 국가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들 국가의 그 드레인 이펙트 때문에 사실은 유로랜드 이외의 나머지 국가로 자금이 나갈 수 있는 규모는 미국의 양적 정책 추진하는 그거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이 이렇게 유럽에서 공급하면 유럽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투자 수익이 높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유럽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돈을 풀면 초기 단계는 유동성 장세 때문에 유로랜드가 유럽의 주가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자본에 대한 유입 이거 되면 좋겠습니다는 저도 뭐 시청자 여러분을 이어고 이렇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금 유입, 국내 자본 유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자, 세계적인 투자 그루들 이렇게 워렌 버핏은 어디에 투자할까? 유럽에 투자합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인베스터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골드만삭스는 어디에 투자하느냐? 유럽에 투자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의 그루를 보자. 그 사람들이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대목이 그렇거든요. 또 올해 그 선진국 이렇게 증시를 보면서 작년 연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과 일본을 놓고 본다면 자, 미국이 경제가 좋다 해서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세 증시를 본다면 미국과 유럽과 이렇게 본다면 유럽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푼다면 역시 체리 피킹 차원에서 초기 단계에는 유럽의 주가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로 말씀드린 것도 그와 같은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부분도 사실 작년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일 내가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금융위기 위한 중장기로 보겠습니다는 잠시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이 1130을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금 이탈과 연결시켜서 많은 쪽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작년 9월 달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달러 환율이 1020원 떨어졌을 때 모든 예측 기관들이 950원 떨어진다. 달러 팔아라 했을 때가 바로 6개월 이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환율은 수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20원 밑으로 1010원 밑으로 떨어지면 달러를 좀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쪽에서 1110원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때는 우리 경기가 금리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좀 해서 1150원 이상 다른 국가들이 통화가치를 약세를 시키니까 경쟁력 유지하면서는 1150원 이상으로 끌어올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진행자께서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는 뭐든지 이렇게 이치대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호들갑 하는 것보다는 이치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지금 보면 2년 전서부터 립 서비스 출구 전략 단계를 두 채 말씀드리죠. 립 서비스 단계, 양적 정책 종료하는 단계, 금리 인상하는 단계. 아주 기가 막히게 일관성을 가져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을 보시면 지금의 외환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의 흐름 문제에 있어서 보면 너무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